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튜브 가족 특강 시리즈 북토크 가족주의에 가족주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남산강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 재현, 보겸, 윤하, 자연입니다. 네, 오늘은 가족 특강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죠. 기생충과 가족, 핵가족의 붕괴에 대한 유쾌한 묵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을 저자이신 고미숙 선생님을 직접 모셔봤는데요.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어색한 분위기지. 처음이네 또 이런. 네, 안녕하세요.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와. 끝인가요? 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 네. 그러면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은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잠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형식이 아주 독특한데요. 이게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강의를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문에 보면은 북튜브 출판 브랜드의 탄생 과정이 아주 살짝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북튜브라는 이 기획에 동참하게 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2월 말, 3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렇게 집에 이제 며칠 머무르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은 못 움직이는데 이제 생각이 이렇게 막 이렇게 유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은 처음인데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막 이렇게 흐르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 온라인으로 이제 만나야 되고 이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한 번 듣고 나서 그걸 다 거의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다시 또 그거를 본다 이렇게 하는 건 또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제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제 북드라망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북튜브 그 편집을 하는 박순기 실장이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고 얼마 전에 그 아이디어를 내놨다는 거예요. 오 진짜 그래서 이게 생각이라는 게 끊임없이 흐른다는 거. 그거를 경험하는 아주 새로운 체험을 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또 너무 부담을 주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쫙 접속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그냥 막 진행이 됐는데 책이 뚝딱 이렇게 해서 어렵죠? 그러니까 생각의 힘을 믿어야 돼요. 강의할 때마다 늘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이제 물질로 표현되는 거에만 집착을 하면 내 생각이 어디 다른 생각과 연결되는 체험을 못해요. 그러면 또 안 믿어. 그러면 물질에 더 집착을 하게 되죠. 근데 생각의 이제 길을 우리가 자꾸 여는 그런 훈련 같은 걸 해보면 아주 작은 거라도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 그 길이 굉장히 이제 무한하게 열려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체험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무려 지금 뚝딱뚝딱해서 지금 몇 권을 5권의 책이 나오고 다음 달에 또 1권이 더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코로나가 만들어준 길인가? 그 자가격리가 만들어준 건가? 전혀 서로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딱 연결되는 그런 아주 이런 게 굉장히 삶의 신비로운 것 같아요. 빨리 질문을 하세요. 네, 그 북튜브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가 가족에 대한 새로운 비전 탐구인데요. 저희도 이 책을 읽게 되면서 그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가족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나누게 됐거든요. 맞아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족을 벗어나자는 선생님의 결론이 너무 낯설었어요.
네, 저도 이번 명절, 추석 명절 때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집에 갔다 왔는데 내려가는 기차에서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갔었거든요. 이제 명절 때 명절 때 가면서 읽었다고? 조금 위험한데. 이제 그러고 가족을 만났더니 저희 가족도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제 계획을 궁금해하시고 그런 게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가족들이 미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 미래도 그 가족 안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번에는 좀 왠지 모르게 낯설면서도 좀 갑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가족을 만나면 같이 뭐 밥을 먹거나 외식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뭐 이 굴레 안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오랜만에 집에 다녀왔는데 쌤 책을 읽고 저도 갔거든요. 그랬더니 왜 집에 갈 때 이걸 읽냐고. 시기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가족들이랑 어떻게 살지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대화는 정말 안 하는구나 이런 걸 좀 인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관계 맺는 방식이 한정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한테 질문을 아니요, 제가 답할 거예요. 그렇다면 기생충 꼭 저희끼리 책을 읽고 세미나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핵가족 이야기를 하셨던 게 놀라웠어요. 보통 이 영화를 계급의 문제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 선생님께서는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계급의 차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기생충을 욕망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저의 욕망보다는 우리를 경쟁하게 만드는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곰쌤께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욕망의 문제로 보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또 왜 계급이나 사회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걸까요? 진짜 거의 무슨 진짜 뉴스 앵커의 멘트가 너무 어려워요. 예. 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작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이제 이게 화제가 굉장히 뭐 사회 전반에 뭐 엄청나게 이제 퍼져나가서 사실 영화를 거의 안 보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그 봉준호 감독 영화는 예전에 이제 괴물을 보고 이제 이 영화를 보라는 이제 책을 쓰게 된 그런 이제 그 기억이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좀 결심을 하고 이렇게 챙겨보는 편이에요. 영화는 최근에 뭐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영화를 왜 안 보나 하고 생각을 했더니 일단 영화보다 고전이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고전이 갖고 있는 이 역동성이나 막 그 생생함에 여기 이거를 이렇게 막 느끼다가 이제 영화를 보면 그냥 뭔가 좀 진이 빠진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영화 예전에 영화 책도 쓰고 이제 영화를 실제로 만들기도 했다는 정말 이제 경력자예요, 경력자. 믿기 어렵겠지만 그랬는데 이제 영화가 어느 사이에 점점 멀어졌다가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돼서 의무적으로 이제 챙겨봤는데 역시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로 느끼는 거는 반지하고 이제 그 대저택이 딱 대비가 되니까 누구나 여기서 이제 사회적 격차 뭐 계급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를 딱 이제 이 차이가 주는 뭐 무슨 뭐 이런 걸 거야라는 이미 우리가 굉장히 많이 훈련된 어떤 정서와 인식을 딱 야기하는데 이제 봉준호 감독은 항상 그런 기대를 좀 깨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감독이 그렇게 의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괴물도 뭐 그 미군이 막 독극물을 한강에 풀어서 막 괴물이 오고 뭐 그럼 약간 이제 이게 제국주의와 뭐 반생명 이런 건가? 근데 이제 나는 그걸 보자마자 저거는 근데 위생 권력에 대한 아주 통렬한 풍자다. 이런 건데 그거를 감독이 의도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그건 나도 알 수가 없고 감독도 뭐 그거를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해석이 있는 건데 좋은 영화일수록 사실 많은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게 계급적 격차의 문제라면 이 캐릭터 구성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원 제목이 데칼코마니라고. 그러니까 가족 딱 진짜 여기 엄마 아빠 딸 아들, 여기도 엄마 아빠 딸 아들. 그러니까 다른 이전의 영화들은 이게 이렇게 하나씩 뭐가 이제 뭐라고 하지? 비대칭으로 돼 있어. 엄마가 주로 이제 엄마가 없다. 뭐 조선 가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뭐 굉장히 뭐 무능하다. 뭐 이런 식의 뭐 이제 뚜렷한 표징을 주는데 그게 이제 그 어떤 이제 모순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번엔 너무나 정상가족 두. 그래서 여기 딱 이렇게 대칭성을 구성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차이는 딱 반지하하고 대저택 이 가옥 구조의 차이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를 그대로 옮겨가서 그대로 다 재현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반지하 가족이 하나씩 그 대저택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고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그 목욕탕에 들어갔는데도 너무나 편하고 막.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계급의식이 투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난 그런 집에 가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목욕을 못할 것 같아. 그 바로 욕조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뭐 원래 거기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런 세대잖아. 바로 왜? 너무 많이 본 거야. 보고 이미 그 뭐 욕조의 브랜드라든지 뭐 그 향수 뭐 이런 거를 다 알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졌냐 안 가졌냐의 차이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제일 놀라웠어요. 거기 가서 똑같이 재현하고 그 송강호 씨가 한 그 아버지 역할도 기사인데 그 벤츠를 몰면서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코너링을 하고 좀 작은 차 몰다가 그런 차 몰면 좀 어색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반지하 가족이 그 대저택의 가족에 대해서 뭐 계급적 분노라든가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이게 없어요. 그게 놀랍지 않나? 원래 들어가면 그런 거부터 느껴야 되잖아. 그게 계급이라고. 근데 그런 정서가 일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냥 조롱이야.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부자 앞에서 기를 안 주고 기죽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막 놀려먹고 뭐지 그 영앤 심플은 누가 얘기한 거지? 그거는 친구. 맞아. 그 과외 선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딸이 박소담이 한 역할인가? 그래서 뭐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다 놀려먹고. 그래서 그냥 인격적 존중 같은 게 아예 없잖아. 인격적 존중도 없고 그렇다고 계급의 모순에 대한 분노도 없고 조롱.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대등한 거. 이걸 그럼 남는 건 뭐야? 대저택을 둘러싼 각출만. 그게 바로 이제 욕망이 아주 동일하다는 거. 그리고 욕망을 다 구현할 수 있는 정도가 이미 됐다는 거. 이 감각이나 그 물건들을 다 알아보고 다 막 활용하는. 그건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사실. 그게 사실 그 우리가 신분이나 계급은 그런 물질적인 거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도 이제 바로 가면 그냥 원래 그 집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너무 자기 대사에 집중하면 아니에요, 듣고 있습니다. 토크를 해야지 토크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급적 모순을 드러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원래 또 이 핵가족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그게 이렇게 딱 한계가 된 거죠. 저도 이런 욕망들이 가족 안에서 동일하게 작동하고 그게 가족 안에서 구성된다는 게 재밌었는데요. 그래서 보통 가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뭐 엄마, 아빠, 아이로 구성된 그런 핵가족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반면에 선생님 책 일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봉준호 감독의 이전 작품들, 뭐 괴물과 옥자에서는 엄마가 없는 현서라던가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미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 아이들에게서 뭔가 핵가족에서는 볼 수 없는 야생성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자가 슈퍼돼지 옥자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막 앞뒤를 안 가리고 막 온몸을 막 유리창에 막 너무 멋있어. 부딪히면서 유리창에 네. 한 방에 깨져. 네, 그런 이런 힘들이 국가 시스템과 대항할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도 옥자 영화를 보면서 이제 미자랑 옥자가 나누는 그런 우정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교감들이 되게 부럽기도 하고 아 나도 저렇게 관계 맺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진짜야? 들면서도 뭔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선 내가 너무 몸을 사리고 또 뭔가 작은 것 하나도 나는 스스로 결정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진짜 무대뽀로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몸을 던질 수 있을까? 그런 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가족이라는 배치를 문제 삼았을 때 이런 야생성이 핵가족 안에서 어떻게 말살되는지 가격해 용어가. 말살된다고 느껴져가지고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야생성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해요. 진짜? 진짜? 이번에 그러니까 이 책을 쓰면서 사실 그 옥자나 설국열차나 뭐 괴물은 예전에 하도 많이 봐서 사실 다시 안 봤는데 다시 챙겨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에 강의가 있어도 이게 책이 될 때는 이 사이에 또 많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도 새로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자랑 설국열차를 보니까 이게 괴물하고 쭉 계열화가 돼서 그게 아주 흥미로웠어. 아, 봉준호 감독은 정말 이제 생명.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야생성인데 요거 위에 이제 이 가족 관계를 설정하거나 문명. 설국열차에서는 완전히 그런 이제 문명이 어떻게 이제 이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열차를 타고 막 계속 이제 내리지 못하고 달리고는 있는 그런 장면. 문명에 대한 비판. 그 밑에 이제 야생 생명성이 있고, 그럼 그거를 이제, 그거에 희생이 되든 싸우든 나중에 내가 대안이 되든 다 개인인데, 개인들이 이 가족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괴물에서도 뭐 비정상 가족이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약간 이제 마이너리그 같은 거. 비정상 가족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가족들이 다 각자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 된다는 뜻이에요. 왜 가족이 결속을 견고하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 고모, 삼촌 막 나오잖아. 뭐 양궁하는 고모인데 얘는 맨날 실수를 해. 결정적인. 삼촌은 왕년에 운동권인데 약간 운동권 페인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화염병을 기가 막히게 만드네. 뭐 그리고 뭐 잠수 타는 법이 또 여전히 살아 있어가지고 막 그런 가족이 뭐 결속력이 어떻게 있겠어. 뭐 무슨 모여가지고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낸다든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게 비정상 가족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옥자도 그렇게 돼 있고 설국열차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의도했든 안 했든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 문명에 대한 또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의 이 본성의 힘을 끌어내려면 이 마이너리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 구성이 뭐냐면 정상적 핵가족으로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거를 나는 읽어냈어요. 그런데 그럼 왜 정상적 핵가족은 안 될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아들 딸이 있어.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핵가족 그러면 이 단순한 이 구성이 아니지. 아버지는 뭐야? 사업가거나 뭔가 사무직을 해야 돼. 막 시급 노동자 이러면은 이거는 아예 그 정상적 핵가족 안에 안 들어와요. 안 그래?
그리고 엄마는 아주 세련되고 교양도 있고, 그리고 또 진보적이고, 예, 사회 비판적이고. 그런데 이제 이래서 굉장히 강력한 결속력을 가져. 그럼 애들은 또 어때야 돼? 공부를 잘해야지, 당연히. 응. 공부를 잘해서 괴롭잖아, 지금. 공부를 잘해야지 학교 안 가겠다 그러고 막 맨날 뭐 성적 바닥에서 기고 뭐 춤추러 다니고 이러면 이거 정상적 핵가족이 아니에요. 예. 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핵가족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사회 계층적으로나 뭐가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학벌,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아파트. 아파트 또 동네가 있겠지. 이런 사유재산이 견고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 돼. 예, 거기에 이제 어떤 뭐 우리 사회가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거기에 이렇게 딱 버무려 놔야지. 그거를 애들이 또 잘 받아서 그거를 성적으로 구현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근데 요거는 딱 뭐 있어요. 아주 자본의 파수꾼, 뭐 선봉되지. 선봉. 자본이 계속 자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채소 단위. 그게 뭐 그러니까 저기 뭐 다른 종류의 국가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요런 게 가장 삶의 지고의 목표 그리고 가장 좋은 가치야라고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죠. 재산을 열심히 늘리고 그럼 가족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야? 소비하는 거지. 가족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건 소비지. 그러니까 이 이제 대저택에 있는 가족도 사랑하겠지 서로? 사랑하겠지. 그런데 그거를 증명하는 게 뭐냐면 생일 파티를 아주 그냥 거하게 해주는. 그 저기 캠핑까지 갔다 와놓고 그 다음에 또 그 가든 파티를 해주잖아. 그게 사랑의 표현이야. 부모의. 그리고 애가 상처받으면 미술 치료 해줘야 되고. 다 돈으로 사는 거야, 사는. 엄마의 지혜를 필요로 해. 이게 아니야. 아버지의 뭐 인생에 대한 철학 이게 필요 없어. 아버지는 돈을 잘 버시고 이 소비를 가능하게 해주면 돼. 그럼 훌륭한 아버지. 당연히 애들은 이제 거기서 아주 메이저리그로 쭉쭉쭉쭉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가난한 이 반지하 가족의 이 집안은 어떻게 돼? 이 집안은 또 딱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좀 먹는 건데 왜 저기 처음에 누구지? 아들이 이제 과외 교사로 성공해서 이렇게 큰 돈을 받아왔잖아. 그러니까 바로 뭐래? 엄청난 이제 그 먹방을 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좋아지니까 뭐래? 뷔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가족이 그 대저택을 거의 다 접수했을 때 주인이 비었어. 바로 모여가지고 뭐해서 막 이렇게 엄청난 그 거실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냥 음식을 차려놓고 막 정신없이 먹는 거야. 이게 사랑의 표현이야. 가족이 사랑하고 대화하는 시간. 근데 사실 보통 다 그렇지 않아? 집에 가면 나 뭐 먹고 싶냐 이거 해가지고 고기 먹고 싶어요. 육식에 대해 향연. 한 두 끼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세 끼부터는 뭐 감동도 떨어지고 애틋함도 떨어지고 대화거리도 또 없어져. 왜 대화가 안 될까라고 내가 생각해봤더니 가족이 걱정하는 건 얘 나이잖아. 얘가 굶지 않나? 또 얘가 어디 아프지 않나? 애가 또 이렇게 뭐 마음이 어디 다치지 않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한두 끼를 먹이고 나면 다 확인이 되잖아. 오, 얘가 이렇게 집을 나갔는데도 이렇게 피부가 좋지? 오, 살결도 너무 좋고, 너가 너무 잘 먹네? 그럼 조금 서운해. 엄마가 안 돌봐줬는데도 얘가 왜 이렇게
윤기가 흐르지? 이 약간 내 몫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 근데 이제 일단 그런데 또 한편 안심이 돼. 근데 한 하루 지나면 확인됐잖아 이제. 얘가 뭐 정신적으로도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예, 몸도 멀쩡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거기서 끝. 그래서 가족은 제일 중요한 게 잘 먹냐고 생사. 다치잖아. 근데 우리도 대화를 거의 그렇게 했던 거야. 나는 이제 중학교 마치고 이제 춘천으로 이제 고등학교 와서 서울로 왔으니까 이제 일찍 이제 떨어져 살았잖아.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시외전화라고 시외전화 한 번 하려면 그 우체국에 가서 이제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시외전화를 거의 외계와 통신을 지금 되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 딱 뭐 밥 잘 먹냐, 어디 아픈 데 없냐, 공부 잘하냐 이 얘기하고 나면 끝이야. 근데 원래 가족은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왜 우리는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정작 대화를 못 하잖아요. 대화를 하려면 서로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핵가족이 얼마나 이제 자본주의의 천병으로서 이제 화폐랑 소비 요 욕망으로 구성이 되니까 주로 요거와 관련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거는 뭐야? 정말 생명 차원이지. 잘 살고 있나 어디 안 아프나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생사 확인하는 건 이 혈연보다 더 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대화는 화폐랑 소비.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 잘하냐 그 다음에 취직했냐 결혼했냐 애 낳냐 그러면 애를 낳았다 그러면 애는 공부 잘하냐 다시 걔는 취직했니 걔는 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소외가 아주 심하게. 그러면 이런 관계 안에서 이제 이게 화목하다라는 건 요게 이 내 욕망, 인식, 어떤 활동 반경의 전부라는 뜻이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무슨 야생성이 싹틀 수가 있어. 완전히 억압이 되지. 예. 그럼 요 안에서는 뭐야? 내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 인정 욕망. 성적이 좋아야 돼. 좋은데 취직을 해야 돼. 그래서 돈을 벌어서 또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거를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뭘 딸리 표현할 방법이 또 없는 거야.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한 거를. 이 안에서 돌아. 그러면 이렇게 된 이제 소외된 상태로 내가 이 화목함을 유지하려면 이제 엄청난 이제 억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인생이 뭔가 아니면 나는 이제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무엇을 열망하는가 이런 걸 다 그냥 눌러버려. 그 남는 거는 이제 핵가족이라는 요 구성하고 아파트하고 자동차 이런 재산이 남는 거야. 여기는 생명력이 이렇게 막 약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또 결정적 키를 갖고 있는 게 엄마의 힘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1987 이후에 엄마의 영향력, 엄마가 너무나 지적이고 엄마가 너무 못하는 게 없는 엄마들, 가족을 장악하고. 그러니까 아이 교육은 원래 엄마의 힘이 센데 이제 엄마가 됐고, 아빠도 엄마가 돼야 되는 시대가 돼. 아빠답게 교육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됐어. 그러니까 돈 갖다 줄 때, 용돈 줄 때 말고는 대화 자체를 못하게 되죠. 근데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엄마의 보조 역할이라니까. 주말에 뭐 이제 애 데리고 뭐 불국사 여행 가서 우리의 전통 이런 거 하고 막 또 저기 뭐야 좋은 가치를 부여해 줘야 돼. 막 그래가지고 같이 봉사활동을 가자 그래가지고 영혼 없는 봉사하고 막 이게 좋은 아빠처럼 됐거든. 그러니까 아빠도 소외가 되고 이 자식도 아빠랑 뭐 견고해진다는 느낌이 없잖아. 엄마가 둘인 그런 집안이 된다. 그래서 나는 그 봉준호 감독이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를 다 빼버렸더라고. 그리고 이제 진짜 엄마만 나오는 영화를 만들었더만 마더를. 그래서 마더도 다시 챙겨봤어요.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라 이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화라니. 안 무서웠나? 이런 영화 만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를 그렇게 무섭게 드러낸 영화는 처음 봤어요. 야, 정말 그 영화만 갖고 따로 글을 쓰고 싶을 정도인데 그런 건 다 참아야 되고 지금 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다른 영화에는 엄마가 싹싹 빠진. 예, 그러면 이제 엄마의 돌봄이라는 게 이제 없거나 느슨해지면 이제 나는 그런 식의 굴레 안에 이제 굴레고 보금자리로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뭐냐 자기 살궁리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막 계속 그 시선이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잘 보여야 된다는 인정 욕망이나 자의식이 이제 많이 줄어든다. 자립성은 높아지는데 그런 시선을 아주 일상에 촘촘하게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사라진다. 이 돌봄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은 그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막 그 10대에는 야생성을 막 폭발시킬 수가 있는. 그게 뭐 미자 그다음에 현서 뭐 그 저기 유나인가 그 설국열차에는 아빠랑 맞짱뜨고 뭐. 그러니까 아빠는 그런 식의 돌봄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를 그냥 자기 파트너가 자기의 어떤 노동 파트너가 되게 만들거든 원래. 네. 빨리 커서 나랑 같이 일하러 다니자. 같이 맥주 마시자. 뭐 이런 대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 어떤 관계성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야생성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뭐냐면 생명의 창조적 에너지가 폭발해야 돼. 긍정적 능동적 에너지가 폭발해요. 그러니까 뭐 옥자하고 그 슈퍼데이지랑 산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노는 게 이 아이한테는 최고의 삶인데 그게 어느 날 박탈 당하고 가족으로 귀환시키려고 하니까 그건 자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다시 엄마 아빠를 그리워해야 되고 그럼 얘는 결핍을 가진 상태로 청승맞게 자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청승을 강요해. 너는 상처받았어. 상처받은 놈이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시선이 이제 내재화되면 이유도 없이 나는 상처받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딱 제거하고 나면 내가 굶주리지 않고 아프지 않은데 그 10대에 막 이 야생적 에너지가 막 폭발하는 거지. 그러면 뭐 그 동물하고 교감도 뭐 너무 자연스럽고 왜 애기들은 동물을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동물을 보고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 야생성이 사실은 나중에 지성이 돼요.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는 거지. 생명 차원에서. 근데 계속 눈치를 보고 내가 돌봄을 당하면 그 장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야생성도 없지만 나중에 지성이 개발이 안 돼요. 통찰력이 안 생긴다. 그래서 옥자에도 보면 이제 미자의 진짜 너무 나는 이런 캐릭터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런 그냥 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듣질 않잖아요. 네. 옥자를 구하려 그냥 바로 그냥 서울로 오고 그 본부를 바로 가잖아. 직진을 하지 뭐 우회적으로 뭐 누구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뭐 어떻게 탄원을 넣고 이게 아니잖아. 바로 가. 근데 저 유리벽을 어떻게 넘지? 저거는 너무 단단한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온몸으로 탁 부딪히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앉더라고. 와, 그 장면이 제일 통쾌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옥자가 어디 갇혔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얘 힘으로만은 구할 수가 없어. 거기 동물보호협회라고 하는
그 오래된 단체, 유서 깊은 단체가 결합을 했어. 그 약간 좀 코믹하게 그려져 있긴 한데, 예, 걔들이 뭐냐면 이제 인간이 동물과 교감해야 한다는 굉장히 영적 통찰을 한 그걸 실천에 옮기는 집단이잖아. 여기 이제 이 크로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자를 구했지만 이제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생명권을 박탈당하고 처참한 이제 먹이가 되는가를, 소세지가 되는가를 드러내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활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야생성이 있어야 통찰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글쓰기가 잘 안 될까요? 너무 돌봄을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인정욕망. 그래 점점 인정욕망도 막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뭐 거의 다 뭐 마음속에 라이벌들이 다 지금 아이돌. 그거 어떡해? 이 엄청난 갭을 어떡해? 그게 반지하하고 지금 대저택만큼의 갭인데 맨날 보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 어쩔 거야 이거. 그다음. 근데 진짜 가족끼리 생사 확인 이 정도를 하고, 그러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소비밖에 없고, 이렇게 저희가 진짜 굴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가족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책 마지막에 써주셨던 거는 이제 펫가족에 대한 비전으로 가족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길을 나서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근데 정말 요새는 가족을 뭔가 그런 든든한 베이스 캠프로 느낀다기보다는 좀 벗어나고 싶은 곳으로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서 쉬고 싶은 그런 안락한 곳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가족은 뭔가 우리한테 생명을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 힘을 가지고도 이제 길을 나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생명의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이제 관계가 뭔가 불편하면서 부담스럽고 이렇게 된 거 자체가 현대인의 불행이잖아. 그러니까 다 내상이 있잖아. 겉으로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 잘 짜여져 있는 집에서 성장하고 자랐는데도 내상을 입고 있다는 건 이 소외와 간극을 각자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속 서로 이제 그 관계를 끌고 가다 보면 어느 날 폭발을 해버리고, 그러면 가족 간에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서로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게 아니어도 굉장히 미움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엄마가 문제야, 우리 딸이 문제야가 아니라 이런 구조가 문제인 거야. 이렇게 구성이 되면 누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도 그런 스위트홈에서 만약에 살았다면 진짜 일찌감치 돌아버렸을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이미 독립을 했기 때문에 15살 이후에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가족은 천륜이잖아요. 혈연으로 맺어졌잖아요. 혈연. 그러니까 이 가족 이럴 때 이제 부부와 부모 자식이 있는데, 부부는 뭐로 맺어진 거야? 에로스로 맺어졌잖아. 그래서 이 에로스가 서로에 대한 이제 그 강렬한 어떤 일체감을 느끼고 싶은 욕망인데, 여기에 윤리적인 어떤 게 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관계에서 이미 화폐와 소비가 너무 많이 개입을 너무 많이 잠식을 해버렸어 이미. 그러니까 윤리가 여기서 구성이 될 여지가 별로 없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요 관계도 이게 지속이 되면서 언제까지 화폐 소비로 이 관계가 유지가 될까? 윤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돼. 핵가족으로 다 돌아오는 행위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갖고 돌아오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만 가족이 살아요. 가족이 가족을 보고 있으면 가족은 지금 붕괴됐잖아요. 1인 가구밖에 안 나고 1인 가구가 더 많아졌잖아요. 가족은 중요한 관계잖아. 에로스적으로 만난 타자잖아. 이렇게 살아서 누군가를 열망한다. 그 낯선 사람인데 왜 같이 살고 싶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너무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든 만나려고 그러고 심지어 같은 집에 산다. 이건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야.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야. 그런데 이런 사건이 서로에게 내상과 나중에 어떤 원한 감정을 준다. 이 코스로 가게 돼 있거든. 이거밖에 없어. 여기를 지금 잠식해 들어가는 게 화폐랑 소비예요. 그럼 여기에 지성과 야성, 통찰력 이런 게 들어가야 이게 살 거 아니에요. 이 관계가. 근데 이걸 어디서 만난 내가 연마하냐? 길에서 연마하는 거지. 둘이 아무리 보고 있어도 그건 안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부모 자식은 그보다 훨씬 더 끈끈한 인연이잖아요. 이 부부 관계보다 이게 부모 자식은 혈연이니까 천륜. 이건 뗄 수가 없는 거야, 살아있는 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인연인데 왜 서로를 힘들게 해?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 캠프가 되고 이걸 배경 삼아서 든든하게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실패를 해도 나의 생사를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아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어. 이게 부모고 형제 아니야. 이런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완전히 반대로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별로 가족이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걸 너무 열심히 해. 그게 이제 화폐랑 소비야. 그러다 보면 이제 화폐를 둘러싼 전투가 생기죠. 그래서 막 천륜이 엉망이 되고. 생사 확인이 아니라 막 서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 이 정말 내 생명의 정말 이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그런 방식으로 변화시켜 버렸잖아요. 각자 인생이 없고 오로지 화폐와 소비밖에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건 아주 필연적인 결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이제 우리가 저항이라는 말, 이 배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를 누구나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왜 안 할까라고 생각하면 다 나만 이 가족 관계에서 지금 실패했어? 나만 상처받았어? 이게 다인 거야. 네. 다른 사람은 모르고 사생활 침해 이러니까 얘기도 서로 주고받지 않고. 그러니까 다 각자 끌어안고 있는 거죠. 뭐 완성된 뭐가 있는데 나만 이게 결손됐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누구나 다 그렇고 이 구조 안에 가면 다 그런 코스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걸 누가 해야겠어? 고전평론가가 하는 거지. 네, 고전평론가는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어떤 식의 패턴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패턴이 생명의 플랫폼이냐 반생명의 지금 스트레스와 억압이냐 이거를 봐야지. 이거를 보려면 이제 넓은 시야에서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세대를 이제 경험해 보고, 그걸 이제 유출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경험을 안 했더라도 어떤 담론적으로 이렇게 추론한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 통찰을 하게 되면 일일이 확인을 안 해도 저 구조 안에서는 절대 생명의 약동이 불가능하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가족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에로스로 만나는 것도 이런 인연을 평생에 뭐 몇 번이나 만나? 몇 번 만났나? 아직 못 만났나? 몇 번 만났나? 뭐야? 이런 거를 스포를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거잖아. 갑자기 내가 어떤 저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강렬하게 막 그 연결되고 싶어 하나.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거고. 그러니까 평생에 뭐 저기 막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다반사로 일어날 수가 없어. 그 체력이나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생명의 아주 중요한 네트워크고. 혈연은 말할 것도 없지. 태어나서 내가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했다. 이거는 진짜 그 내가 신의 역할, 신의 사업에 동참을 한 거야. 우리가 가장 신성하다고 한 일에 동참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그냥 화폐화되는 게 나는 너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죠. 청년들이 그걸 다 화폐화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어디서 배웠겠어? 기성세대한테 배웠을 거야. 너무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미안해. 사과. 심심한 사과를. 그래서 고전평론가로 이제 이런 것들을 통찰해서 알려주는 거죠.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나이가 누군가의 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으로부터 자립을 해야겠다 이런 부모님이 나의 생명을 주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은데 막상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가족을 꾸리려고 할 때 이제 자식을 낳아서 그러면 다시 엄마 아빠 아이 그럼 돈이 필요하고 아이는 학교를 보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가 지금 잘못 시작돼. 그거를 어디서 배웠어? 왜 애를 낳는다 이거에 학교 보내는데 돈이 들고 이렇게 실제로 고등학교까지 돈 안 들어요. 실상하고도 안 맞아. 예. 그럼 이상하잖아. 그럼 이미 사교육에 지금 막 올인하겠다는 거야. 아니 나는 주변에 이제 내 조카도 그렇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애가 돈이 든다고 돈이 뭐가 들지? 지금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복지 이제 청년 백수일 경우에는 뭐 복지가 뭐 기저귀까지 다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어도 친인척들이 누군가 태어났다 그러면 뭔가를 지금 선물하려고 만판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 자, 아이를 낳을수록 너희는 부자가 돼. 감옥 잡는 거야. 막 이런 얘기까지. 실제로 그렇고. 왜냐면 그 창조에는 조건이 없어요, 사람. 그리고 아무리 학회에 오염돼도 일단 이 마음이 있어, 사람들. 네. 깐난애기 때는 돈이 들어서 못 키운다? 이게 난 못 낳는다. 이거는 잘 동의가 안 되거든. 정말로 막 이제 그게 뭐 가족 관계에 그게 없다면 그거는 이제 복지 예산에서 그거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학교는 그냥 애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 그냥 공공학교를 그냥 가고 그걸 배우게 하고 학교를 다니든지 말든지 다 선택하게 하면 돈이 들 게 없어. 그리고 이제 내가 돈이 없는데 애가 공부를 잘해버렸네? 그래서 대학을 갈 것 같아. 근데 사립대학을 갈 것 같아. 이럴 때는 이제 애한테 좀 애하고 단판을 쳐야지. 대학이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대는 이제 아이를 낳으면 거의 이제 21세기 중반에 접어들죠. 코로나 이후. 대학을 많이 갈까? 그리고 대학이 그렇게 중요할까? 지금 여기 대학 다녀본 분들 있잖아.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어? 이 생각은 정말 이상하죠.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실제로 따져보면 전혀 아닌데 저거를 미리 내가 그거를 다 짊어지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걸 거기서 놓치는 거지. 내가 누구를 사랑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뭐예요? 창조를 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 자체가 창조지만. 근데 그게 이제 아이를 낳는다. 이건 생명 창조고. 근데 뭐 원초적으로 아이를 못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철학을 해서 가치를 창조해야지. 그게 니체가 하는 말이잖아. 가치를 창조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비전을 창조하든지 그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사실 뭐
이 창조적인 그 역동성은 거의 다 표현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 자체를 먼저 누리고 이 돈 문제를 나중에 생각하자. 이게 이제 젊은이들의 야생성인데 아직 올라면 한참 멀은 얘가 사교육을 하고 뭐 학교 대학 가려면 아직도 멀었잖아. 애기 나서 그거를 미리 당겨가지고 지금의 내 이거를 아주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거를 차단한다는 건 잘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원초적 차단이 어디서 생겼냐? 그럼 진짜 어디서 주입된 거. 너무 많이 들은 거야. 막 애기인데 얼마 들고 얼마 들고. 근데 그런 통계 진짜 싫어해 진짜. 실상하고 맞지도 않고 저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노인 인구 늘어나는 통계도 아주 싫어해. 나이가 드니까. 이게 뭐 노인 몇 명을 부양해야 되고 뭐 실제로 지금 부양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노인들은 열심히 일했을 테니까 뭐 나 같으면 이제 백수는 좀 예외지만 그럼 당연히 그 사회가 그 부를 부양하는 데 쓰는 게 당연한데 그런 통계를 들으면 막 정말 정말 장수가 왼수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삶을 비관하는 거 말고 뭐가 나오지? 청년 문제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이 근대 문명이 갖는 이 사회학적인 어떤 틀이 너무 그 몰인정하고 삶의 실상하고 분리된 숫자를 가지고 뭘 설정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어디 있지 얘기가? 그래서 새로 아기를 가족을 아이를 낳을까 했는데 힘들어? 아니야. 내가 키워줄게. 내가 기억할게. 이거 녹화되는 거 아시죠? 아니 내가 왜 못 키워? 나 키워준다니까? 불안한데. 야, 내가 지금 불안한 게 아니라 너가 듣고 깜짝 놀라야지. 정말로 키우면 어떡하나 하고. 아니 그래서 아이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으면 아이는 이제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같이 키운다 이런 관념으로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역할은 몇 살까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절대 엄마가 뭐 거기서 역할이 줄어든다든가 뭐 지분이 약화된다든가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애를 전면적으로 엄마가 커버하는 건 엄마한테도 그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그러면 애착이 생기면 나중에 뭐냐 얘랑 나를 일치시켜버려. 완전 소유로 생각을 한다고. 그건 둘 다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외부로 확산시켜 놓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핵가족을 서서히 이렇게 열어서 문을 열어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막 이렇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애 낳는 기쁨을 누리고 또 힘자라는 데까지 기르는 거고 애를 막 그렇게 내가 막 그냥 막 힘든데 막 그냥 그 애를 키우는 것도 가만히 보면 다 그 상품의 그 매뉴얼을 따라가고 있어. 그렇게까지 키우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막 물건에 대한 걸로 막 표현하잖아. 근데 애 정신 상태랑 애가 가만한 이 생명력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아무튼 내 질문이 뭔지도 모르겠어. 빨리 다음 질문. 쌤이 답변을 다 해주셨고. 그래요? 네. 시간이 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군요. 아쉽지만 오늘 북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톤은 도대체 어디서 연습한 거야? 저의 생명력. 그렇습니까? 아쉽네요. 네,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기생충을 통해 얘기해주신 곰쌤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오늘 북토크와도 연결이 되는 신근영 선생님의 안티오이디푸스와 가족 나는 아이가 아니다 북토크가 같은 시간에 있을 예정이니 또 놀러와 주세요.